바이러스의 시간에 이제 이번에는 백신에 대해서 희망의 시작이라. 백신은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라고. 감염이 일으키는 위험 없이 집단 면역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개발과 신기술의 대규모 실전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는 말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 세포들을 획득했다는 의미다. 면역을 획득한 사람은 코로나19에 다시 접종해도 빠르게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때문에 숙주 재생산이 막다른 골목이 된다. 집단의 측면에서 보면 전파를 차단하는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면역의 수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화벽 밀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방화벽의 밀도가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집단 효과, 즉 전파의 불길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집단 효과라는 목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달성 과정에서는 심각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집단 면역의 증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방역의 고비를 느슨하게 하면 중증 환자가 제한적인 의료 인프라 바깥으로 순식간에 흘러넘친다. 그렇다고 방역의 고비를 강하게 조이기만 하면 집단 면역은 증가하지 않고 사회적인 부작용만 계속 누적이 된다. 방역 강도의 딜레마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다. 예방접종은 인위적으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해서 적응 면역을 자극해서 기억세포의 획득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용되는 항원을 백신이라고 한다.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십억 년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화해온 인간의 면역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류가 가진 세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항생제라면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백신이다.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의 정식 속도를 늦춰서 항체 생성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준다면 백신은 바이러스 감염 전에 미리 항체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다. 근력 조사를 하는 것은 예방접종의 특성상 코로나19의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대신에 감염이 일어나면 면역의 기억세포가 바이러스를 초기에 진압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한다. 면역의 개념은 어려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초의 예방 기록은 19세기 중국어 인두법이다. 이것은 천년두 환자의 코로 물 말린 뒤에 코 안에 바르거나 상처를 문지르는 접종법이었다. 그것이 천년두 같은 거죠. 그렇죠. 접종 면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돌리고 했어. 백신의 어원은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것이다. 소를 뜻하는 박하. 항원에 이런 뜬금없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에드워드 제너가 예방접종 을 할 때 사용되는 항원이 우두에 걸린 소의 고름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20세기에 시도했던 인류 최초의 예방접종 임상시험은 단 한 번에 성공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지 않은 것이 행운이다. 시대적인 한계로 실험 설계와 수행 방법이 허술해 보이는 것이지 전해의 과감한 도전은 면역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출발점이 된다. 면역, 이면이라는 단어는 면지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기원한다. 그림 42-2에서 현대의 백신들이 개념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들은 생백신, 사백신 같은 고전적인 것과 첨단의 분자 백신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적응 면역의 항원을 제시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최초의 백신은 우두 바이러스는 생백신에 속한다. 숙주세포에서 정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인두법처럼 동력을 지닌 바이러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예방접종에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약독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질병을 일으키는 동력을 줄여서 백신으로 사용한다. 장점은 바이러스가 실제로 정식하기 때문에 자연 감염 경과와 동일하게 면역 자극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면역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 오히려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위험, 사백신, 면역, 노바백스, 생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제넥신, 창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연구가 되었다는 건데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완전히 파괴해서 정식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바이러스의 껍데기를 백신으로 사용한다. 장점은 정식이 되지 않기에 안전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면역 자극이 약해서 반복 접종을 통해서 면역 자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원을 적응 면역에 제시하는 분자 백신들이 개발되고 있다. 장점은 생백신보다도 안전하고 사백신보다도 면역 자극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단점은 아직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비싸다는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의 경우에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부위, 즉 RBD가 가장 매력적인 에피토프 후보가 된다. 이 면역원을 면역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분자 백신의 종류가 달라진다. 단백질 백신은 설계된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서 정제한 뒤에 그것을 주사하는 방식이다. 개념적으로는 사백신과 가장 유사하다고 한다. 유전자 전달 백신은 선택된 에피토프 부위의 발현 유전자를 만들어서 주사하는 방식이다. 땅땅땅땅.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RNA. 이 경우는 백신의 재조합 유전자를 RNA 형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와 동일한 양성 RNA 형태이기 때문에 세포 내로 들어가면 즉시 해석되어 백신을 발현시킨다. 하지만 약점도 있는데, RNA는 불완전한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조합 RNA를 포장하는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껍데기만큼 좋은 포장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는 백신의 냉장 유통 콜드 체인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관과 유통이 어렵다는 것이 대량 접종이 필요한 팬데믹 상황에서 RNA 백신의 가장 큰 단점이다. 하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서 개발과 생산에 요구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항원 변이가 일어나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조합 바이러스 백신은 오랫동안 진화된 바이러스의 포장 재료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는 유전자에 자신의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가지고 다닌다. 하지만 이 껍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와 백신을 발현시키는 유전 정보를 분리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재조합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백신의 유전 정보는 발현이 되지만 껍질과 중합 효소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증식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전하다. 원하는 유전자만 주입하는 벡터로 이용하는 것이다. 원하는 유전자를 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포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던 기술이다. 재조합 바이러스의 포장지로는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 바이러스의 껍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배양세포의 포장지를 만드는 유전자와 포장이 되도록 조작한 백신 유전자를 같이 넣어주면 아데노 바이러스의 껍데기 속에 백신 유전자를 가진 재조합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이를 접종하는 물리 바이러스의 감염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세포 안으로 재조합 유전자를 집어넣게 된다. 이렇게 들어간 유전자는 백신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낸다. 재조합 바이러스는 백신 유전자를 전달만 하고 복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한 자신의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표적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수십억 년을 거쳐서 다듬어진 바이러스 껍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백신 유전자의 전달 효율이 가장 좋다. 재조합 바이러스의 대량 생산에는 고도의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도 현실적인 단점이다. 하지만 어떤 백신이 가장 뛰어난지 줄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양한 접근법의 백신이 개발되어야 예측 불가의 팬데믹 상황 전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이 미운 오리 새끼일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은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걱정해야 할 위험 요소는 존재한다. 전문가들이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희망의 초를 치기 위함이 아니다. 원래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평균 1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최근 개발된 백신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언급할 때에 중증 진행을 막는 것과 전파를 막는 것은 분리해서 말하는 이유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은 대부분 건적 주사로 접종한다. 이 경우는 혈액내의 지형 항체가 만들어지며 해당 기억세포도 혈액내로 주로 머무른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19의 감염은 호흡기의 점막에서 시작이 되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A형 항체와 이 부위의 기억세포가 필요하다. 이 세포가 필요하다. 작년에 감기가 걸렸다고 올해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작년 감기의 항원과 올해 내년에 걸릴 감기의 항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외부막을 가진 RNA 바이러스일수록 항원의 변화가 비만하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는 백신이라는 선택 압력이 본격적으로 가해진 적이 없다. 백신의 접종은 선택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것은 항원 부위의 변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항원의 변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야 한다. 이것은 수요를 감당할 만큼 대량 생산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다. 코로나19의 항원 변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이다.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된 이후의 방역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엄청난 수위의 증식과 변이가 일어난다는 의미다. 이렇게 다양성이 폭증하는 상태에서 백신을 장기간에 걸쳐서 접종하면 항원의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백신의 접종과 방역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은 팬데믹 종식을 향한 희망의 시작이다. 하지만 팬데믹의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최첨단 백신도 제대로 사용해야 빠르게 끝낼 수가 있다. 노력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일이 되어진다면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자, 진화는 바이러스의 변이, 선택, 적응, 진화. 백신의 개발이 끝이 아니라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진화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작은 유전자 쪼가리들이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끈질기게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등등. 지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화에 대해서는 변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하지만 용어에 상관없이 모든 유전자의 변화는 진화의 결과다. 진화. 바이러스에게 석주 세포는 유전적인 다양성을 늘리는 장소이며 복제의 결과물인 바이러스 입자는 선택 압력의 시험에 즉시 놓인다. 진화의 목표는 유전자 보존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세포 생물인 인류는 유전자가 점차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반대로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점차 단순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 방향의 극한에 도달해서 필수적인 중합 효소와 증식과 전파에 필요한 껍데기 단백질들의 유전 정보가 극한으로 다듬어진 상태다. 나머지 증식에 필요한 질환은 석조 세포의 것을 훔쳐서 사용한다. 이기적인 유전자의 정수가 바이러스인 것이다. 바이러스의 지혜라고 할까요? 바이러스의 지혜라는 것이 왜 이 공존을 하기 위한 신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생명 현상을 구현하는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유전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바이러스의 경우는 유전자의 복제 과정에서 무작위의 변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변이에 의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이 즉시 만들어져서 전파에 유리하면 선택이 되고 불리하면 도태된다. 이렇게 변이가 일단 선택되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진화에는 유턴이 없다고 한다. 진화에는 동일한 다양성을 허용하는 유전자 집단을 말한다. 고등생물에서는 다양성의 허용 범위가 유성생식이다. 유전적인 다양성이 유성생식의
범위를 넘어가면 새로운 종으로 분기된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는 말과 당나귀 같은 종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종으로 분기가 된 것이다. 생물도 아니고 전문학적인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지는 바이러스의 경우는 종의 정의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규정된 정의는 한 유전자에서 복제가 시작된 중요한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코로나19는 AC 수용체에 결합하여 무증상 전파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특징을 가진 종이다. 만약 AC가 아닌 다른 수용체에 결합하는 변이가 나오면 새로운 종으로 분기되는 것이다. 우리가 편의상 코로나19라고 말하는 바이러스는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빈번하게 생기는 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다양성이 순식간에 늘어난다. 진화에 적용되는 원칙 중에서 선택적인 압력은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압력이란 유전자가 복제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며 선택이라는 그 압력에 저항하는 변이를 가진 유전자만 살아남는다는 의미다. 선택 압력, 유전자 개수, 도태, 진화. 신종 바이러스의 정의는 아직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유전적인 관점에서 신종 바이러스를 정의하면 명확해진다. 신종 바이러스는 항원 구조의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 집단 면역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집단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집단 면역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항원 구조의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경우는 보통 다른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건너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면역 결핍 바이러스처럼 아예 새로운 바이러스가 건너오는 경우가 있고 코로나19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표적으로 삼는 수용체의 차이가 있는 바이러스가 건너오는 경우도 있다. 진화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생존 압력에서 선택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는 선택 압력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먼저 일어난다. 유전자 변이가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는 것인지에 관계없이 아무 위치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다. 고등생물의 경우는 이런 유전자의 무작위 변이는 악몽에 가깝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유전자의 무작위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확률보다는 망가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중가닥 DNA가 유전자로 선택된 것이다. 또한 고등생물에서는 유전자 복제에서 발생하는 변이를 수정하는 정교한 기전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는 진화의 방향이 고등생물과는 반대다.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RNA 중합 효소는 구조가 간단한 만큼 복제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바이러스 진화에서는 이런 복제 오류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물론 바이러스에서도 무작위 돌연변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워낙 많은 수가 복제되기 때문에 돌연변이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을 해서 선택 압력을 뚫어내면 성공한 변이는 금방 다시 복제되어 늘어나게 된다. 세포 하나가 감염돼서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한 개만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한 사람의 인체에 감염된 세포들에서는 엄청난 개수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돌연변이 중에서 기존의 수용체가 아닌 새로운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변이가 발생하면 새로운 신종 코로나가 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